일본인들은 깍듯하고 예의 바르지만 좀 다가가기가 힘들고 한국 사람들은 훨씬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따뜻합니다. 그런 게 두 나라의 대표적인 차이인데요. 한국의 하회탈과 일본의 이제 노맨이라는 탈인데요. 진짜 다르다. 무표정이다, 무표정. 네. 하회탈로 대표되는 한국의 탈은 표정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고 또 턱이 분리가 돼요. 아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정이 더 크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고정돼 있고 또 굉장히 절제된 표정으로 이제 연기를 하게 돼 있죠. 심리학에서 성격을 퍼스널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말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근데 페르소나는 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탈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준비가 다르다, 마음의 준비가. 탈이야말로 두 나라의 대인관계를 가장 잘 요약하는 이런 상징입니다. 일본의 대인관계를 요약하는 개념 중에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개념이 있어요. 혼내는 이제 본마음이고요, 본심이고요. 다테마에는 말 그대로 만들어서 앞에다 놓는다라는 뜻인데 이 다테마에가 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 만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질서 잘 지키고 또 깍듯하고 자 이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다테마예요. 그리고 혼내라는 부분은 일본인들도 본인만 알고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드러내죠. 드러내죠. 표정에서 다 보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두 나라의 욕 문화를 보면 또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욕이요? 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바보, 바보. 일본어로 하면 빠까, 빠가, 아니면 멍청이, 뭐 멍청, 아호. 아호. 근데 이 정도는 애교라서 네네. 욕이라고 생각도 안 그래요? 하고. 좀 심한 게 있다면? 그래서 심한 욕을 전 잘 모르겠어요. 심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면 뭘로? 어떻게 해요? 풀지? 추워. 추워. 쿠소가 이제 똥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일본 욕이 이제 바카야로는 이제 말과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말과 사슴이 욕이라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하찮다는 느낌이 좀 들죠. 자, 한국은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개가 들어간 거 또는 이제 뭐 식빵, 이제 성기를 표현하는 용어들, 또 이제 과거의 그 질병, 연병할 뭐 이제 이런 거, 뭐 형벌, 우라질, 육실할, 뭐 이제 젠장, 뭐 이런 게 다 형벌에서 많다. 또 이게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 돼서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그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막 그렇다면 젠장이라는 욕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뭔가 굉장히 이 장기적으로 이 네. 장기 안에 손상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젠장은 제기 난장마질의 축약 버전이에요. 제기는 제 아기, 너의 애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장마질이라는 뜻은 이제 난장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묵지도 않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까 너무 소름 끼치대. 너무 심한 욕인데? 자, 이렇게 우리 욕은 일본 욕보다 훨씬 뜻이 독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았는데 똥. 뭐 좀 많이 남잖아요, 그죠? 똥.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욕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귄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봤다. 네.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반갑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 개 이제 하는 거죠. 그 왜 나오죠? 그 말이 근데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네.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문화적
행위 양식이니까요. 친구들 사이에 이런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고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감정을 이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 전통 시장에 가면 가끔 욕쟁이 할머니가 하시는 가게 있잖아요. 무조건 가죠. 욕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먹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처먹겠다고 왔어? 막 이러고서는 탕탕 내려주시고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일본에서는 아마 생각하기 힘든 그쵸, 문화가 그거는. 아닐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욕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 저거 부다같이 약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저주 대행업체 사이트 화면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시는데 이런 걸 과연 누가 할까 싶지만 저주 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 저주에 굉장히 호되게 당한 유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푸틴. 2022년 6월에 일본의 지바현의 한 신사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대요, 이게.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사건인데 신목에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이 밀집 인형을 대못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얼굴에 이제 이마 부분에는 이제 한자로 흉할 흉자가 써 있는데요. 이런 저주 인형이 발견된 신사만 10군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나라가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김경현 교수님 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라든가 영화 보시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죠. 하울의 움직이는 새. 저는 한 2, 30번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말 왜 그 자연 친화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환상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문화 콘텐츠에는 굉장히 환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지구와 우주를 뛰어넘어서 현실과 환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의 이제 연 매출이 연 1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이런 애니메이션과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사를 좋아하죠, 실사. 실제 사람들이 나오는. 자, 한국인들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이제 현실 세계를 보기를 바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목적이 지금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을 때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보는 게 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맞아. 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재벌 3세, 판검사, 의사, 변호사. 평소에 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출생의 비밀, 뭐 사랑하는데 알고 보면은 뭐 남매다, 뭐 누구 딸이에요, 뭐 무슨 그럴 수 있어 김치 싸대기 치고 현실적인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봉준호 감독님, 자, 기생충이 이제 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얘기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나는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면서도 한국 관객들은 굉장히 여기 빠져들고 높이 평가를 했어요.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영화는 많이 안 나옵니다. 마침 이제 기생충 바로 전년도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일본 영화로서는 이제 21년 만에 황금 종려상이었고요. 근데 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냉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생충의 황금 종려상이 결정되고 나서 대통령 축전이 날아갔고요. 청와대 만찬에서 막 짜파구리 먹고. 근데 일본에는 이제 아베 총리, 당시 총리가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의례적인 축하의 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가 일본의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점이었어요. 어느 가족이란 영화는 이제 일본의 실화를 모티브로 하는데 연금이 나오는 거 계속 받기 위해서 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신고를 안 했어요.
가족도 이제 진짜 가족이 아니고 사회에서 좀 부적응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소매치기 하고 마트에서 뭐 훔쳐오고 이래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가족이 일본에 없다. 왜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세계인들한테 일본을 망신을 주느냐. 이런 이유로 이 영화가 이제 크게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사회가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항상 아름다운 측면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좀 두려워하는 성격을 심리학에서는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의 성격이 이제 회피성 성격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제 뭐 갈등이 있다, 누군가와 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걸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내 내면 속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어 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상이라는 방어 기제를 씁니다. 말 그대로 내 내면 속의 환상 속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한국인들은 판타지조차 현실 밀착형 판타지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현실에 있기 때문이죠. 그 괴물, 귀신, 뭐 도깨비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사람을 사겨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 그러고 방세 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뭐 이런 걱정하고 있고 조선시대부터 살고 있는 외계인인데 군대를 6번 갔다 왔대.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죠. 한국 귀신들은 나타나는 이유가 굉장히 또 특별합니다. 원한. 그죠? 한국 귀신 스토리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랑전설이에요. 밀양 부사의 딸 아랑이 그녀를 겁탈하려는 통인에게 저항하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졌죠. 그 다음부터 사또 방에 계속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막 죽어가니까 아무도 그 사또가 안 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담력이 큰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와서 범인이 잡아서 처형이 되고 한이 풀린 아랑이 귀신은 절 탁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또는 복을 받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한국 귀신 스토리잖아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한국 귀신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원입니다. 민원. 프로 민원러. 코리안 귀신. 단지 자기의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일본 귀신은 다릅니다. 일본 귀신 하면 떠오르는 링. 링, 그죠? 주온이라는 영화, 가야코 상가고 토시오라는 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오는 또는 이제 그 비디오를 본 모든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일단 나와서 해코지를 하니까. 네네네. 네, 이유 없이. 그죠?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귀신은 나타나는데 별로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제 귀신이 나타난다는 영역이 있죠. 우물, 신사, 어디 집.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일본 말이니까. 네. 자기 영역을 지키는 귀신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살인 와. 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개인 영역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남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이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 불안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포 코드 문화 콘텐츠에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지메. 이지메라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따 또는 학교 폭력이라는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왜냐면 이후에 이제 뭐 왕따나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게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한 3, 40년 전에는 그걸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화제가 되는 드라마 중에 송혜교 씨 나오는 그런 왕따라든가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현상인데요. 근데 이제 일본의 이지메라는 거는 이제 보다 일본적인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따나 학교 폭력은 힘의 행사, 일본은 이제 공동체에서의 배제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는 거죠. 더 무섭다. 네. 자, 이짐의 역사는 이제 에도 시대부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전쟁도 많고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촌락 공동체에서 협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이런 규범 체계를 이제 무라하치부라고 합니다. 무라가 이제 마을, 하치가 이제 8팔자예요. 그래서 마을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10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탄생, 결혼, 장례, 제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화재, 불났을 때랑 사람 죽었을 때만 빼고 8가지의 일에서 이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와. 네. 지금 뭐 우리 혼자서도 잘 살지 않습니까? 앱 깔아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섬이라 이동도 힘들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밖으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영주의 허락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을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이 사망 선고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일본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심지어 일본 왕실에서도 이짐의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왕의 왕비 마사코 왕비가 결혼했을 때 이제 왕실에 의해서 이지매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왕비요? 네. 전통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마사코 왕비가 이제 도쿄대 출신의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5개 국어를 하는 수재였습니다. 이제 이런 여성이었는데 1986년에 이제 스페인 공주 환영식에서 나루히토 왕세자하고 당시 왕세자하고 만나서 왕세자가 끊임없이 구애를 한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외교관 출신이었던 이 마사코 왕비가 일본 외교에 어떤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왕실에서 굉장히 삐딱한 시각이 계속 나타났던 거죠. 이 왕세자비가 이짐에 당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짐을 시켰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되게 어처구니 없을 것 같은 네. 걸로 하자면 아내가 더 키가 커서. 진짜 어처구니없다. 아니 키가 큰 게 제일 키큰 게 제일 키가 큰 게 제일 앞에 있었네. 비슷한 그래요? 비슷한 이유. 아니 이세를 위해서 키가 큰 여자도 괜찮잖아요. 충격적인데? 1993년에 이제 결혼 발표 기자회견서부터 이제 도마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신랑보다 28초 더 많이 말했다. 저는 욕할 뻔했네. 마사코 왕세자비가 9분 37초, 그리고 나루히토 왕세자가 9분 9초를 말했다고 하는데 남편보다 28초를 더 말했다는 이유로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럼 라고 미리 생각을 얘기를 해주죠. 좀 남편보다 적게 얘기하라고. 그건 또 알아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가 더 크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안 되게 정말. 네, 국내청에서 이제 왕비가 적응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발표를 할 정도였고요. 자, 일본 왕족의 이짐의 스캔들이 이 한 번이 아니고요. 시어머니셨던 이제 미츠코 왕후 전 왕후도 귀족이 아닌 평민이라는 이유로 이지매를 어머.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 드레스 코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날 행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모노를 입고야 되는데 혼자만 양장을 하고 왔다든지 다 남색으로 입고야 되는데 혼자 하얀 옷 입고 오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입방아에 오르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귀족처럼 생기셨는데. 더 예쁘죠? 희한해요. 더 예뻐요. 왕실에서도 이렇게 이지매를 당할 정도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서부터 지켜야 될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이제 손가락질이라든지 이짐에 이런 이제 부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란도셀이라는 가방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가방. 그게 규격입니다. 다른 가방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똑같은 가방을 네. 메고 다닌 거군요. 교복이면 교복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용품 같은 것도 다 맞춰서 가져가야지. 다른 거 가지고 오면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유치원 설명회 같은 거 갈 때 어머니들이 복장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이제 검은색 정장, 목걸이도
금목걸이 안 되고 진주 목걸이. 또 이제 코르사주를 또 어느 위치에 또 해야 되고. 아, 다 똑같이. 아. 와, 똑같아. 그렇지 않으면은 이지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모닝구 무스메라는 아이돌 그룹의 이제 전 멤버 츠지 노조미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딸 유치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공개된 다음에 엄청난 악플을 받았습니다. 아, 검은 옷을 안 네. 입었어. 그러니까 이제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코사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악플을 받은 거죠. 저건 엄마 자격도 없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오 마이 갓. 신세대 엄마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뭔 상관입니까? 애 입학하는 날이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압박이 있다는 거고요. 자, 공원 데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원 데뷔. 공원 데뷔? 데뷔. 예. 네? 처음 공원 가는 건가? 왜냐면 일본에는 고등학교 데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 고등학교 처음 가면 고등학교 데뷔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공원 처음 가는 게 네. 공원 데뷔? 맞습니다. 네. 오. 유모차 탈 정도의 아이가 이제 공원에 가서 공원에 먼저 계시는 어머니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는 일종의 이제 신고식입니다. 근데 이날 되게 어머님들 엄청 긴장하고 가시잖아요. 왜냐면 이 데뷔를 잘못됐다가는 이제 잘 그 엄마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쭉 지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어머님한테는. 뭐 입어야 되는 옷도 있고 책까지 나왔어요. 여자아이를 잘 키우는 법. 여자아이를 잘 키우는 법에 보면은 화장법. 화장은 짙지 않게 너무 복장은 화려하면 안 되지만 또 너무 촌스러워도 안 된다. 미니스커트는 절대 안 된다. 대화의 내용은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친한 척을 하면 또 안 된다. 금기사항이 또 몇 개 있고요. 애들끼리 싸울 수 있는 뭐 장난감 좋은 거 이런 거 또 갖고 나가면 안 되고 이 데뷔에서 실패를 하면은 그 동네에서 사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와. 거의 이사 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공원 데뷔하기도 쉬운 게 아니네요. 네. 이 실패한 엄마들 중에 이제 히키코모리가 된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자, 대체 일본인들은 이지메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걸까요? 나이토 아사오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인 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전능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지메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일본이라는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규칙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내가 이제 나한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잘 못하면 또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이렇게 맞춰서 사는데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약간 눈 밖에 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이걸 다 참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서 그 분노가 저기로 가면서 희생자를 따돌리고 막 이제 체벌을 가하면서 통제감을 느끼는 거죠. 일본에 갔을 때 한번 겪었었던 일입니다. 도쿄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이제 유모차를 끌고 어떤 엄마가 타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아기가 웁니다. 유모차 탈 정도의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엄마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사방을 눈치를 보더니 다음 역이 되니까 막 스미마셍 하면서 내려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일본인들은 갓난아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일본 민영철도협회에서 발표하는 지하철 민폐 행위 예, 표현이 이제 제일 순위인데요. 충격적이다. 흡연보다 높아. 아니 그러면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그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그 역할 때문인데요. 왜 저 애가 우는데 안 달래냐? 왜 안 내리냐? 이런 시선으로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와.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있다는 얘기죠.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아기가 우는 것조차 폐다. 아 재현은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안고 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 아기처럼 맞아. 막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까꿍까꿍 해주고 막 뽀뽀로 보여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한두 마디 붙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훅훅 던지실 때가 있죠. 사내예요? 딸인데요? 라든지 첫째야? 하나 더 낳아야지 막 이런 거.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죠. 이렇게 오지랖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오지랖을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은 남을 돕는 오지랖이 있습니다. 자,
2001년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들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한국인 유학생이 계시죠. 이수연 씨. 자, 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다가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이제 어떤 취객이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제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구하다가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사고 영상 같은 거 가끔 이제 뜨는 거 보면은 짐차가 넘어져가지고 뭐가 다 깨져서 흘러나왔다 이러면은 주섬주섬 치우고 누구는 교통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참견을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왜 그렇게 남의 일인데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남일 같지 않아서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아서, 우리 엄마 같아서, 우리 아이, 조카 같아가지고 그냥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남일에 참견하는 것 자체를 민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좀 구조되어 오는 일이거든요. 이런 이제 민폐, 메이와쿠라는 생각인데 이 메이와쿠, 민폐가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하면 우리가 애인들 사이에 연락하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사귀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죠? 일단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네. 뭐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최소 4번이죠. 네. 그것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사귀는 사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일본은 사귀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죠? 일단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네. 뭐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최소 4번이죠. 네. 그것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사귀는 사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일본은 하루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2주까지 연락을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 사귀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헤어진 거죠. 그렇죠. 묵시적으로 헤어진 우리는 거죠. 네. 아 말로만 듣던 잠수 이별이구나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애인이 보고 싶다는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순간 연락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방해가 되면 얼마나 이게 민폐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예쁘다. 마음은 예쁘죠. 자, 일본인들의 이 민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한참 후에 자네 사이에서 구조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조대원들한테 한 말씀이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또 이제 얼마 후에 2015년도인가요? 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에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어떤 기자가 일본인 기자가 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하셔서 제 자식 문제로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죄송한 일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 개념은 온이라는 일본의 개념을 이해하심으로써 조금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온은 이제 은의 은자입니다. 온을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제 일왕, 뭐 나라, 주변 사람들한테서 내가 입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을 입었으니까 나는 그 대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폐가 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꼭 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오늘 내가 얻어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사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민폐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지진이 가끔 나지 않습니까? 뭐 지진 나면은 뭐 이제 건물 무너지고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해서 이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구호 물품 같은 게 온대요. 그럼 이제 도시락이 쭉 와가지고 쌓여 있으면은 분배를 안 해주고 썩어서 버릴 때까지 거기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쪽부터 분배를 했다. 그럼 여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분배했다. 그럼 저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이 걱정 때문에 그걸 분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고요. 저는 네.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선을 좀 우리는 잘 넘고 이제 선을 좀 긋잖아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게만큼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이분들이. 이건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예리한 질문이셨는데요. 오. 그러는 이유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벽을 넘는다, 선을 넘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제 타라 입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탈아 입구? 탈아, 아시아에서 나와서 입구,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성공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주인공 이름들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 테리우스라든지 베르사유의 장미, 오스칼, 프랑스 궁정이잖아요. 일본인들의 인식은 이제 아시아는 미개하고 유럽은 우월한데 우리는 유럽 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을 약자로 봤습니다. 이건 한국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양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일본이 근대화에 힘쓰던 19세기 그때 형성된 인식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당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때 그어놨던 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분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위상을 한국이 그동안 갖게 됐는지 굳이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을 쓰신 유령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만들었다. 일본에서 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어에 보시면 이제 칼도자라든지 칼검, 나눌 절자, 벨 참자 이런 말이 들어가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옛날부터 칼로 찌르고 자르고 베고 함으로써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긋는 자기 세계를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칼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강함입니다. 일본 애니 보시면은 다 강해지겠다 그러잖아요. 피구를 해도 강해져야 되고 그렇게까지 강해질 필요가 있을까 좀 느낌인데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한국은 왜 종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내가. 이런 측면에서 종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우르고 내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잘 녹아들어간 문화적 상징이다. 자, 과거 산업화 시대까지는 대량 생산이라든지 뭐 규격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뭐 모든 걸 나누고 정리하고 맞추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이런 습성, 문화적인 성격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올라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어왔던 여러 가지 선들이 의미가 달라지게 됐고요. 또 새로운 또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또 생겼습니다. 이때 K-팝이라든지 우리의 역량 이런 게 지금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런 속성, 또 이런 장점들이 발휘되기 좋은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리고 싶어 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시작은요, 이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열광하고 특히 그 안에 심리학에 열광하고 있느냐. 요즘 제가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이 뭔가 하면 심리학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심리학과 간다 그러면 전부 다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고 제 친한 친구는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왜냐?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그런 심리학 같은 이상한 학문을 하는 남자애한테 딸을 못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술 마시고 토한 거 받아주고 술 사주고 이러면서 야 우린 인생 어떻게 사냐 이거 해서 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그때 같이 술 마시고 토하고 했던 그 친구는요 지금 외국계 회사 부사장이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미래를 보는 안목은 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심리학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진 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럼 갑자기 이 순간에 왜 심리학이 이렇게 인기가 있냐? 그거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중년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사춘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사춘기냐? 나라가 사춘기를 겪는 경우도 있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이쪽에선 난리치고 저쪽에선 저 난리를 치고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 상황을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대한민국을 낳은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제 사춘기인가 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춘기라고 봅니다. 사춘기에는요, 이런 적당한 갈등을 겪는 거는 좋아요. 왜냐? 그걸 안 겪고 가는 게 더 나쁜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20, 30대, 40대 뭐 이 정도 되신다고 치면요. 사춘기는 지나셨고 이제 중년의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중년의 위기는 왜 오나 하면요. 자기가 살아왔던 이유를 포기하는 시기예요. 결혼할 때 주례가 물어봅니다.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쩔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뭐 그건 그때 가서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아무 전부 다 네 하고 대답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걸 상대방은 거짓말이야. 당신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왜 안 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배우자를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갔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거 집착이에요. 정신병이에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요. 오늘은 너무 좋다가 내일은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다가 좋다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자기 아이는 천재인 것 같아요. 대부분 흔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은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뒷바라지하면. 그런데 그 꿈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40대 중반입니다. 이제 배우자는 동거인만도 못해요. 이거 하숙도 아니고 뭐 이래요. 자식을 보면 눈앞이 캄캄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걸 부여잡고 끝까지 가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손을 들어야 될 때가 50대 초반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옛날에는 나았어요. 왜냐? 그 중년의 위기를 겪고 나면요. 그게 50대 중반쯤 되는데 그러면은 수명이 60세 조금 넘어갔으니까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보통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깨닫고 나서 30년을 더 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는데 다른 걸 채울 거라도 있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데 다른 걸 찾지도 못했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도 못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흔히 얘기해서 사회에서 속칭 뭐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과거의 걸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다 내려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할 게 없어지고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불행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년의 위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가치가 질적으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첫 번째 오는 게 사춘기예요. 사춘기는 뭔가 하면 태어나서 사춘기까지 아이들은요 비슷비슷하게 큽니다. 근데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심리학 이론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다 각기 살아요.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태어나서 사춘기까지 살던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유전자의 영향, 부모의 영향, 사회의 영향을 극복하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새로 찾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 살짝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북에는 핵이 있고 남한엔 중이가 있다. 남한엔 중이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뭔가를 가치를 갖고 있고 의미를 있고 내 행동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으면 사실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안 죽이죠.
여러분들 중에 살다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 한두 번쯤은 있어요. 이한희 씨도 있으셨죠? 예. 예. 특히 패 죽이고 싶은. 패 죽이고 싶은, 예. 패자가 붙으면 더 무섭죠. 예. 죽이시진 않으셨죠? 죽이시진 않으셨죠? 예. 대부분 죽이진 않습니다. 왜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가치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내 행동을 통제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 이 내 행동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있던 시스템이 약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미 발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중2예요. 대한민국이 사춘기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살아온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것들이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그냥 갖고 들어온 것도 되게 많아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한 세계의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요. 빨리빨리 그냥 뭐든지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다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도도 그렇고 뭐 환경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때가 뭐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날마다 뭔가를 새로 배우면서 클 때예요. 기가 막히게 커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춘기쯤 되면요. 이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시기를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사춘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그 사춘기는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동안 우리 국민들이 괴로울 거냐? 맞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괴로울 건데 이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건지, 어떤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성장할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한국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려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인도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심리학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동양인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요.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국인의 심리학이다. 그래서 한국인만의 특징이 뭔가를 고민하는 심리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은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때문에 그런다. 이 집단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흔히 결론이 이렇게 가요. 개인주의인 서구 사회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뭐 인권이 자유가 뭐 권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이냐 관계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아무래도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하려면 일본하고 좀 비교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일본은요 집단주의 사회에 진짜 잘 맞아요. 집단주의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한 집단에 인간이 들어가면요 그 집단 속에 하나의 부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요. 그 충실히 수행하는 거에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을 희생하는 게 집단주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의 이제 심리학과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간 거였는데요. 그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 4-5명 됐어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제 전공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잘 놀아요. 그래서 난 얘네들 되게 친하구나. 되게 서로 되게 친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제 친한 교수한테 다른 교수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저 친구한테 연락할 일이 있는데 저 교수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이 교수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너 20년 동안 같은 과에 있었잖냐. 2주에 한 번씩 매주 회의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는데 왜 휴대폰 번호를 몰라? 모른대요. 어디 사는데? 모르겠는데. 결혼은 했어? 아마 했나? 이러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요 서로 개인적인 걸 거의 몰라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문화. 왜 정해진 대로 가요? 집단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얘하고 나하고 합의만 보면 또 바꿔요. 이게 관계주의예요. 그래서 집단이냐 관계냐. 물론 집단주의적 성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관계주의 때문에 집단주의인 것처럼 보여요. 특히 개인주의적인 서구의 사람들 눈에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원하는 거 안 하고 뭔가 보면 그 집단하고 개인하고 관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 한국도 집단주의인가 보다. 여기 지승현 아나운서님은 본인의 성격을 한번 표현해 보신다 그러면 한 몇 가지 정도. 저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네. 이기적인 거는 싫은데요.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편한 건 굉장히 싫고 예. 제가 불편한데 나가서 뭔가 그 자리에 맞춰서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차단하려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너는 참 못됐다. 예. 넌 되게 이기적이다. 네, 제가 지금 성격을 여쭤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못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이유를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 네. 여러분들 전부 다한테요. 제가 성격이 어떠냐 그러고 한 분 한 분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두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서 내 성격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못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못됐다, 뭐 약간 개인주의적이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공격적이다, 뭐 굉장히 뭐 주장적이다,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특징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평균값에 비해서 나는 이걸 조금 높게 갖고 있어요 라는 거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왜 설명이 기셨나 하면 결국은 그 하나 가지고 내가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성격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승현 아나운서가 못됐어요. 이러고 끝내버리면 이건 내가 아니죠. 이 세상에 나보다 못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못되기만 한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못된 면이 이런 면과 이런 면이 만나서 이렇게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주의 하나, 관계주의 하나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집단 속에서 우리가 탈개인화가 얼마나 일어나나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집단 속에 군중처럼 모여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개인이 중요해지지 않고 집단 속의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나이트클럽을 대학교 때 갔는데 그때는 그 디스코테크 같은 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지에 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막 복도에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그냥 이러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앉았네요. 이게 취미라고.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술도 취했고 뭐 어두운데 조명 돌아가고 음악 크게 나오니까 막 이러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음악이 팍 터지면서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왜냐? 단속을 나왔어요, 경찰이. 그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미성년자 잡는다고 중고등학생들. 그런데 그 순간까지 너무나 이상하지 않게 막 즐기고 있던 상황이 음악이 꺼지고 불이 탁 켜지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얼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불이 꺼지고 음악이 흐르고 술을 마시고 이러면 자기가 누군지 순간적으로 까먹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이러고 놉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청 앞에 또 뭐예요? 다 똑같은 빨간 옷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한 200m 밖에서 떨어지면 자기 부모도 못 찾아요. 자기 자식도 못 찾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남들하고 자기가 똑같아 보이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자기 정체감이 약화될 때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잘 나타나냐 덜 나타나냐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잘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걸 뭘 볼 수 있나 하면요. 일본에 가면요. 남탕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일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이렇게 하고 나와서 근데 다 벗었죠. 다 벗고 이제 몸 닦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수건을 몇 개 들고 이러고 들어와요.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빨리 갖다 놓고 아니에요. 굉장히 여유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고 다 갖다 놓고 챙기고 또 수건 모양도 잡고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남탕에 여자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여탕에 남자 들어가는 일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탕에 여자가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공이 그걸 수리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는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 여자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보일러공이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벗고 이러고서 남자들이 있는데 수건을 갖다 놓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거기 관리인이지 자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소하고 던지고 죽인다 그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어느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를 고쳤는데 다 봤어 이러면 남편은 또 이 자식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잡으러 가고 난리잖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일러공으로 보질 않아요. 남자예요.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남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집단주의적인 요소가 약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설명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동양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6가지의 한국인의 특성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 일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일관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관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그 이론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잘 안 맞아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먹을 건지. 각자 자기가 먹을 거 사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편의점 들어가자마자 꼭 너 뭐 마실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남 먹는 걸 왜 신경 써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걔가 뭘 사느냐에 따라 내가 뭘 사는 게 또 바뀌어요. 왜냐? 항상 저 어떻게 해볼 수,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서양 사람들은요, 먹다 남기는 한이 있어도 자기 거 자기가 골라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꼭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뭐 어쩌자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좋아하는 거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랑 먹을 때는 이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게 내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눈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뭐 이때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그게 때에 따라 다르지 어떻게 그게 같냐. 그런데 그 때에 따라 다른 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집단 속에 어느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와 있느냐가 달라요. 물론 집단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 안에 그 타인이 누구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격하고 어떨지는 몰라도요, 훨씬 더 다른 사람한테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말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었니와 밥 안 먹었니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밥을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밥을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답이 내가 먹었으면요 그냥 yes I did예요. yes로 시작합니다. 긍정문이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건 내가 먹었으면 yes예요. 내가 안 먹었으면 no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느냐에 따라 내 답이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밥 안 먹었니? 근데 네 먹었어요. 아니 밥 안 먹었냐고. 예 먹었다고요.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봐. 밥을 안 먹었냐고. 그런데 예 먹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번에 뭐라 그러냐면 너 내 말 안 듣지. 이 얘기 뭔가 하면 서양의 언어는요 기술의 언어입니다. 기술의 언어는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고 자세하고 효율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은 상태냐 안 먹은 상태냐가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건 간에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가 밥 먹었으니까 긍정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내가 안 먹었으니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물어봤으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술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안 그래요. 한국은 소통의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들리는데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다가 나중에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마 다니엘 씨도 한국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한글 시스템은 굉장히 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은 저런 것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런 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교포 형이랑 그런 대화했었는데 한국은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말을 약간 페이크 하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화할게. 뭐 다음에 밥 먹자라는 말은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독일 사람으로서 다음에 밥 먹자. 그래,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밥 먹자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오래 살았으니까 이건 이별하는 거 너무 아쉬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은 밥 먹자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밥 먹자 우리 만나서 그랬더니 날짜 잡아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일정을 모르겠네 이러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기술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소통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매뉴얼상 기술적 언어를 쓰게끔 돼 있어요. 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 언어를 쓰도록 트레이닝을 받고요. 그런 말 아니면은 조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의 언어를 쓰도록 하죠.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특히 정부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물론 불통인 정부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불통이라는 느끼는 그 일부분은 바로 이런 기술적 언어와 소통의 언어의 사용의 빈도와 정도의 차이에서도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광우병 같을 때 기술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얘기하면 돼요. 네가 평생 동안 40년 동안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소를 하루에 몇 톤 꾸준히 먹으면 걸릴 확률이 몇 프로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정확한 기술의 용어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내가 지금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숫자를 갖다 대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소통의 언어와 기술의 언어의 간극이에요. 아마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기술의 언어를 더 많이 써요. 그거는 성향상도 좀 그렇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요. 직장생활을.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 우리 사회가 관계주의적 사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소통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or those days we felt like a mistake. Those times when love's what you hate somehow. We keep 이 관계성만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이 뭐냐? 주체성은 흔히 얘기해서 자기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초기에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을 비교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기에는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그때만 해도 미국의 학자가 접근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상대가 누군가 하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주체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구의 학자들이. 실제 초기에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아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체성이 낮으니까 동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다 낮은가 보다. 그리고 퉁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연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주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하고 주체성이 똑같은 모양이다. 아니요. 주체성은 같은데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틀려요. 서양의 사람들은요, 주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자율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식당에 가면요, 나는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 이러고 있으면 종업원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거 하나로 통일하면 빠르고 좋은데요? 뭐 이래요. 또 그러면 손님들이 그래요? 우리 김치찌개로 할까? 이래요. 분명히 된장찌개 원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10초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합의를 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하면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포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켜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의 의미에서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낫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관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 집단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는 좀 약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주체성이 높은 건 어떻게 나타나냐? 존재감으로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나 하면 스스로 자기가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도 여기 자기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개인주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관계주의니까 그걸 인정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무시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체성이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턱 쏜다. 한국 사람들은 쏘기 위해서 살아요. 제가 아는 일본 교수가요, 한국에 와서 오래 계셨는데 그분한테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한턱 쏜다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래요. 내가 저 뜻을 잘못 알고 처음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이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한턱 쏜다를 나는 자기가 밥값 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맞는데 밥값 낸다는 거?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밥값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날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언이래요. 물론 항상 한턱 쏜다는 거를 그런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턱을 쏜다 그럴 때는 자기가 한턱 쏠 만한 일이 있을 때예요. 보통 자기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승진했을 때,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 이럴 때 한턱 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밥값을 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게 한쪽에 한턱 쏜다고요. 정반대쪽으로 극단적인 게 뭐냐 하면 접대할 때예요. 근데 이게 왜 반대쪽이냐 하면 한턱 쏠 때는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날이고요. 접대할 때는요, 내 존재감을 죽이는 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은 접대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접대는 어떻게 합니까? 접대할 때 계산 어떻게 하세요? 밥 먹기 전이나 밥 먹다가 도중에 아 오늘 이거 제가 쏩니다. 그러면 접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내가 밥값 낸다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접대를 할 때는 밥값을 어떻게 내야 되나 하면 밥을 4분의 3쯤 먹었을 때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가서 미리 계산해 놓고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나갈 때 접대 받는 분이 약간 어색하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고 보시고 나가요. 이게 접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거 돈 안 내고 있다가 나가는 도중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이거 빨리 그래요 이딴 짓 하면 왜 안 돼요? 자기의 행위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접대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의 존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한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는 그날 없어요. 자기는 뭐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정반대가 뭐냐? 한턱 쏜다요. 이날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별일도 없는데 자꾸 한턱 쏜다 그러면요. 밥 사고 욕먹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점심 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쏜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밥을 사주면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난 돈 안 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고 안 끝나요. 한 몇 번 얻어먹고 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얻어먹는 거에 한턱 쏜다는 거에 존재감을 많이 부여해요. 그래서 내가 한턱 쏜다고 외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녀가 대학 붙었을 때. 그거 한턱 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대학 붙었다는 게 직장에 소문이 나면 이제 와가지고 축하해, 수고했어, 고생했어, 붙었다며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씩 웃으면서 거뭐 다 붙는 거 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고기 굽고 술 마시고 막 놀고 있는데 옆에 부서에 있는 사람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 내 보고 때문에 늦었어. 축하해. 막 그랬더니 괜찮아. 앉아서 먹어. 그랬는데 조금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늦게 온 인간이 슬쩍 자기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 그대로 완전히 개판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짜증날 만한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내 자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 자식 붙은 거 축하하는 자리니까 계속 축하하고 놀면 되는데 왜 분위기가 이상해지나 하면 그 얻어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은 이 사람이 내는데 주인공이 바뀐 게 느낌이 와요. 우리나라를 서열사회라고 부르는데 물론 서열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서열 사회는 조직화된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냐인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예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서열이 높아도 부하 직원이 서열이 낮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상사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설치면 안 돼요. 왜냐? 제가 주인공이니까. 만약 완벽하게 경직된 서열 사회라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주인공을 훨씬 더 따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한턱 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믿음들은 다 착각으로 끝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취직할 때 임원은 되겠지? 근데 실제로 그런 꿈을 꿨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임원이 못 됐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의 그 믿음은 착각인 건 맞아요. 그게 비현실적 낙관주의예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요. 자기 존중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이 조금 낮기는 한데 큰 차이가 안 나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비현실적 낙관성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없어요. 중국은 어느 정도 중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만땅이에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저런 어떻게 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 속에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모두 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이 강한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의식. 지금 얘기했죠. 주체성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이 주인공의식을 잘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한턱 쏜다 말고 또 있는데 사진 찍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끝내고 연구원이 돼가지고 미국 대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였나 하면 미국의 플로리다예요. 근데 플로리다에 뭐가 있나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팀파크라고 그러죠. 놀이동산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디즈니월드를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드림 컴스 트루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 주인공에서부터 뭐 여러분들 디즈니월드 가면요 애들보다 부모들이 더 난리치는 사람들 많아요. 막 미키 쫓아 막 으악 막 춤추고 막. 플로리다에서 살면은 1년 연간 회원권을 10만 원인가 주면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 주말마다 디즈니 월드를 갔어요. 근데 매 주말마다 디즈니 월드를 가면 가끔 가다가 한국 관광객이 옵니다. 한국 가족이.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한국 가족이랑 미국 가족이랑 사진 찍는 스타일이 틀려요. 미국 부모들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이제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지나가면 애들이 막 쫓아가서 좋아하고 춤추고 막 이러면요. 그걸 막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찍어요. 춤추는 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 봤지?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사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도구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서 그래요. 그럼 애가 가서 이렇게 서요. 그러면 여기 봐 여기. 이제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미키마우스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구도 잡아가지고 탁 찍어요. 나중에 가서 애한테 보여줘. 너 이거 봤지? 그럼 왜? 못 봤는데? 애는 카메라 보느라고 미키마우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정작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는 엄마 아빠가 실컷 보고요. 애는 엄마 카메라만 보다가 왔어요. 왜 이러냐? 우리나라 사진은요. 주인공이 자기나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 없으면 사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갔더니 바르셀로나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 가우디 성당이라고 그러는 건데 뭐 성가족 성당 뭐 이러죠. 이게 1882년인가부터 짓기 시작했대요. 저기 보시면 알겠다. 아직도 짓고 있어요. 100몇십 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가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싶어요. 그 정도의 규모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뭐 보면 이게 한 장면이라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에 온 벽이 다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를 너무너무 아름다워. 빛이 들어오면 뭐 죽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어요. 기가 막혀요. 천장 하나하나까지 그냥 한 게 없어요. 이게 가우디의 인생의 역작이에요. 대표적인 거라고 그러죠. 이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두 아이가 제 인생의 역작이에요. 아직도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초점이 우선 안 맞아요. 왜냐?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야 뒤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반 이상은 가렸어요. 자, 이 두 사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두 개 중에 어느 걸 킵하실 거예요? 오른쪽? 내 자식 있는 거를 당연하죠. 제 인생의 역작을 제가 갖고 있어야죠. 네. 이딴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앨범을 한번 보세요. 앨범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나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안 들어간 사진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지다가 사람이 없어요. 풍경만 있어. 그러면 반응이 이래요. 이걸 왜 찍었지?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뭘 보고 그걸 되살리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걸 꼭 사진으로 꼭 자기가 들어간 걸 남겨야 돼요. 왜냐? 안 믿어줄까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냥 배경사진만 찍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한국인의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주체성 때문에. 거기다 뭐가 붙였어요? 관계성 때문에. 이런 주체성이 또 하나 우리 사회를 특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체성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미치고 펄쩍 뛰는 게 뭔가 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가 저한테 자전거를 하나 빌려줬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일본은 좋다. 그러니까 편할 거다.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있는 그 교수용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이 걔네는 따로 있어요. 거기다 딱 갖다 세웠더니 갑자기 경비원이 나와요. 그러더니 너 이거 등록행위예요. 이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전거 등록해야 된다. 돈을 내고 경찰서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그래 이제 네가 잃어버릴 때 찾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봤더니 등록은 돼 있네.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이거 내 선배 이름으로 등록된 거다. 그래서 그러니 네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몇 개월만 쓰다가 돌려줄 거다. 어? 아니 네 말대로 잃어버리면 내 선배한테 연락이 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알았다 등록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다녔어요.
결국은 한 달쯤 도망을 다니다가 7번째 나한테 등록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더러워서 한다 이러고 가서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개월만 쓰고 돌려줄 거면 내가 이걸 등록을 했다가 또 그 선배한테 돌려주면 그 선배는 등록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면에서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거는 매뉴얼상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국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반응이 어땠냐? 딱 이래요. 씩 웃으면서 되겠구만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은 건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건 대부분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신뢰 사회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결론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일반적으로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국회는 얼마나 신뢰하냐, 정당은 얼마나 신뢰하냐, 사법부는 얼마나 신뢰하냐, 가족은 얼마나 신뢰하냐 이런 거를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줘요. 물어보면서 굉장히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 4개의 보기 중에 사람들 보고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디에 많이 대답을 했느냐, 평균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서 그 나라는 신뢰지수가 높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는 면접원이 직접 국민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샘플한테. 왜냐하면 아직도 문맹률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설문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면접원이 샘플로 포함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로 물어보게끔 돼 있어요. 이걸 말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가끔 가다가 대답을 안 하는 인간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이러고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뭐 억지로 대답을 하라 그럴 수는 없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 하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문항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족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가 국회를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르겠는데요. 그럼 보통 이렇게 뭐 아니 당신이 국회를 신뢰하냐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나오냐? 너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고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이 실제로 표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거 자전거 몇 개월만 탈 거라니까 돌려줄 거. 네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아? 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 걔네들은 등록하세요. 그거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좋아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이에요. OECD 국가입니다. 이건 이제 국민당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에서 법규 준수율이 OECD 국가 중에 몇 위쯤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냐. 최하는 아니고요. 최하위권입니다. 예. 27위에서 28위 정도 나온다고 해요. 34개. 그러니까 최하위권 맞아요. 그런 자료를 보면서 외국의 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하나 봐. 한국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약한가 봐.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가 많은가 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뭔 소리야. 한국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날마다 법대로 하자고 그래. 그러면은 서양의 학자가 그럴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니? 교통법규 준수율이 이렇게 낮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준법 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체성이 강해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에 이렇게 빨간불이 되면 차가 서요. 빨간불이니까 섰죠. 그럼 옆에 이렇게 중앙선이 노란 게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유턴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엔 이 법이 잘못됐어. 그 생각을 해요. 김상준 씨는 운전하시죠? 네. 예, 그러면 운전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습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그러면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이 왜 인도 옆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실선이 돼 있는 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죠? 나는 지금까지 운전하는 30년 동안 한 번도 거기 차를 세운 적이 없다. 이번엔 제가 예 아니오로 여쭤보죠. 없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있죠.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전한다. 이분들 중에 나는 주정차 하면 안 되는 그 노란 선 있는데 단 한 번도 차를 주차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남겨놓고 내리세요. 여기 2분, 3분. 네. 대단하신데요. 그런 걸 보통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집착이라고. 저런 분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를 어떻게 세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세워요. 저기 노란 실선이 있는 데는 세우면 안 됩니다. 세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차들은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럼 몇 대가 힘들게 지나가다가 참을성이 좀 약한 분은 짜증이 나면 창문을 내려요. 그럼 아저씨, 거기다 그렇게 차 세우시면 안 돼요. 거기 차 세우면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 세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남 차 지나갈 수 없을 때만 세우지 말라는 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가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세워놓고 내려서 확인까지 해요.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나 없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차를 저렇게 세웁니다. 다른 차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보세요. 이 차는 와서 서요. 왜냐? 반대쪽에서 차가 오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차가 지나가고 나면요. 또 알아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아마 누가 뭐라고 그랬나 봐요. 저기서 아주머니가 튀어나옵니다. 저 운전자가. 그런데 하는 행동이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지나.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 갈등 중에 뭔가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라면 진작에 법은 모두 다 잘 지키는 사회가 됐을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별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씁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안 써요. 모든 매뉴얼은요,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100% 용량에 맞춰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용량의 한 80%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쓰면 사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80%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쓰면서 그런 거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 되겠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쓰면서 삽니다. 기계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몸도 그렇게 썼고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의 120%, 150%를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 번도 없고 다른 나라가 해본 적도 없는 경제 발전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려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 관계성과 주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주체성과 관계성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언쟁 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몰라.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내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성과 주체성 때문에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원칙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갑질이 여러분 모두 다 해당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을입니다. 힘의 불균형에서 갑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오냐? 왜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 많은 세대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세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주체성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 그러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의 할아버지 세대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쯤은요, 그분들은 주체성이 만땅으로 채워지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다 처음 해봤어요. 다리도 처음 나봤고요, 학교도 처음 만들어봤고요, 이런 세트장도 처음 만들어봤고, 방송도 처음 만들어봤고, 뭐든지 다 처음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다 자기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조직이 다 작았어요. 그때는 내 존재감을 100% 느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그런 세대들 중에 대학을 나온 분들,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잔소리 안 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기성세대가 교육을 받을 때 그 부모님들은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밥은 먹었니? 건강 챙기고 믿는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공부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주체성을 만땅으로 채우신 강하신 분들이 무슨 짓을 했냐? 젊은 세대들이 판단해야 될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아니다 이거다. 저거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한다 그러면 야 그거 저 텔레비전에 야 하버드간에 나온다 야 와서 봐라. 내가 공부한다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학원은 여길 가라 뭐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나마 주체성이 한국 사람들은 강한데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해봐야 의미 없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런 어떤 세계의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특히 다른 사회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문제는 주인공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옛날에 200명이 모여 있을 때는 나 한 명 빠지면 200분의 1이 빠지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요새 대기업 같은데 30만 명인데 나 빠지면 압니까? 옛날에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75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면요, 솔직히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 가진 건 더 많은 거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지금 아무도 불행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턱 쏠 일도 별로 없어졌고요. 내 존재감을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 거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처럼 남한테 의존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재감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전 세계 75억 인구한테 존중받아야 돼. 존재감이 있어야 돼.
50년 전, 60년 전에는 미국의 제일 부자가 누군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몰랐어요. 대한민국 부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는 분들 얘기 들으면, 재산 얘기 들으면 그래, 와 저렇게 돈이 많아? 그런데 그런 분이 전 세계 무슨 500대 부자에서 보면 랭킹이 200이니 300이니 이런 거 얘기 보면 뭐 지난해나 뭐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전 세계 75억 인구랑 비교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껴주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빠, 엄마, 형제, 자녀 정도뿐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설사 주체성을 갖고 있고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제 뭘 했고 내일 뭘 할지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